네, 7시가 됐으니까요. 제가 59분에 방을 열긴 했는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시에트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 전망과 소비 트렌드인데 원래 지난주에 1편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1회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 1편이 되고 2편을 다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지난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2편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1편은 주로 2021년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먼저 지난 1편에서 이야기 드렸던 얘기를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뭐 연말 연시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뭐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정 시즈널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루긴 했지만 2021년에 어떤 트렌드가 혹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게 됐고 물론 2022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 많은 분석 사이트나 보고서들이 어떤 식으로 올해 혹은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간단히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랑 호주에 대해서 2021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중국이랑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랑 캄보디아의 2022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특정 나라를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혹시 좀 뭐 시간 여하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나라들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좀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런 올해 혹은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또 쓰여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은 오픈 채팅 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1편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물론 이제 뭐 코로나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혹은 온라인에 꼭 하나지 않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여러 가지 형태의 쇼핑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소비에 대한 씀씀이가 커졌다는 이야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요 글로벌 경제 트렌드 1편 말고도 술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온라인 소비도 물론이지만 그 안에 술에 대한 소비도 매우 증가했고 특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로 지친 여성분들, 아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의 술 소비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전체 소비를 봤을 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특히 이런 보복 소비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부분이 영어로 펜트업이라는 단어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런 분석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뭐 절대 좋을 것이다, 절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유통망이나 공급망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라든지요. 아니면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에 대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혹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2021년 특히 컸다 하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미국에서 많이 판매된 어떤 상품이나 혹은 컨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온라인이 많이 커지다 보니 비대면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혹은 당연히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거나 홈 인테리어, 홈 파티 혹은 캠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 거는 물론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긴 하니까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2022년으로 갈게요. 2021년은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편에서 좀 이야기 드리긴 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에서 있을 2020년의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라든지 버블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오가고 기대가 고조가 됐었어요. 관광객들이 이만큼 들어오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를 해두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꼭 관광객과 관련이 없는 것이더라도 전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닥치게 됐고 그래서 올림픽이 모든 포스터에는 2020으로 들어가 있지만 2021년에 개최가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일본 국가 내에서의 코로나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워낙 그 침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전망이나 기대도 보이고 있는 한편, 그럼 2021년에는 어떤 소비 트렌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특히 뭐 틱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상의 굉장히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오래 많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틱톡이 조금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강화가 현재는 되어 있기는 해요. 유명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좀 오래된 편이긴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소소한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혹은 저가 통신사 대비 여러 큰 통신사들이 이런 통신 요금이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좀 싼 편인데요. 뭐 절대 금액이 저렴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에 비해서는 데이터 사용료나 로밍이 조금 더 원활한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너무 아날로그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요금제가 좀 새롭게 등장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했던 좀 2021년에 일본에서 유명했던 마리토쪼라는 디저트 빵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었고 뭐 정말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여러 곳에서 이제 이런 어떤 컨셉의 디저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서 살면서 후기를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거나 그다음에 BTS가 많이 등장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BTS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제품이나 식품, 상품에 대해서 일본에 워낙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일본에서 그 한국에 여행 간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나 SNS에 올리는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비교글 같은 걸 보니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꾸며진 식당이나 어떤 동네에 가서 그런 걸 인증샷을 올리고 일본대로 한국처럼 꾸며진 곳에 가서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이제 어떤 비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식품들이 굉장히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만 해도 한국의 화장품만 정말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1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이제 인도 자체가 중국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소비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인도라는 나라의 사람들,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어떤 앱을 다운로드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의약품이나 마스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초기에는 인도에서도 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점점 인도 국내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도 자체에 어떤 조금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기존의 기조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제조업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나 원래도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해는 있지만 인도 그 자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생산 혹은 산업별로 전망이 계속해서 꾸준히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주목할 수는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특히 뭐 꼭 인도로 내가 진출을 한다 아닌다라고 단정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도의 어떤 국가적 특징이나 문화를 포괄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편에서 이제 호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었어요. 특히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졌다라는 다른 이제 모든 전반적인 패턴 외에도 특히 그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져 가면서 이커머스, 그다음에 디지털 결제에 대해서 호주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도 디지털 결제는 잘 되긴 했었거든요. 삼성페이 같은 이제 국내 전용 어떤 페이먼트 기능들도 물론 있었고 인터넷에서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계속 핀테크가 발전은 하고 있으니 예전에 그런 어떤 결제 기능이 잘 구현됐던 것 외에도 점점 카드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카드 번호는 발급이 되어 있지만 신용카드 카드 실물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뭐 혹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카드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시프트 해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을 기존에 해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나라들에서도 점점 따라잡게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특히 그런 디지털 결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디지털 결제 자체뿐만 아니라 SNS,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1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호주인의 80%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확인하거나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게 전 국민이 똑같은 앙케이트를 모두가 하진 않았을 거고 그 참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SNS에 대해서 구매 결정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IT화 되어가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럽도 물론이지만 호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그런 재활용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수입 수출에 의존을 하는 국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원래는 수입을 해서 소비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코로나를 통해서 무역이 어려워지고 수출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2021년에 호주에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는 운동에 관련된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집을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 제품들이나 혹은 이제 실내에서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화분이나 실내 화분용 라이트, LED 조명 같은 것들이 급격히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2021년의 특징이었고요. 이건 이제 1편의 정리. 그래서 이제 2편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중국이랑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캄보디아 2022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물론 제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나라가 그렇다보다는
좀 거기에 같이 있는 키워드나 트렌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2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소비의 전망이나 트렌드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온라인에 대한 소비 패턴이 매우 증가를 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었다 외에도 중국 자체의 소비나 지출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자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의 2021년이랑 2022년에 있는 소비 트렌드에서 봤을 때 몇 가지 특징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쌍순환이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중국처럼 해외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진출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경제 성장을 해야 돼 라는 것이 원래의 생각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순환하는 거 외에 국내에서도 소비도 그렇고 시장 수요도 그렇고 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국제랑 국내를 양쪽으로 순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좀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중국에 하나지 않고 여러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순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 드리긴 하지만 그게 꼭 일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 대한 시각을 좀 갖춰야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꼭 스타트업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워낙 해외에서 언제 갑자기 우리나라의 특정 컨텐츠를 필요로 할지 모르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러 정책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생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이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렇고 태국이나 동남아에도 한국 화장품은 K 컨텐츠랑 더불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내용인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화장품에 대해서 뭐 접근을 하거나 어프로치를 할지는 전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한국이 좀 꾸준히 잘 했으면 좋겠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중국 자국 내에서 그런 식으로 화장품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무역을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화장품 생산에 대해서 판매를 더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법규나 규제를 많이 바꿔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어떤 화장품에 대한 수입, 수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좀 강화를 하면서 식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고품질의 식품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 스스로가 국내, 국제 양쪽으로 순환을 잘 시키려고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품이나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다시피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퀄리티나 품질 부분이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판단하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 또 어떤 상품이 잘 나간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화장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계속 대비를 해가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소비재의 경우에는 고급 소비재,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관련된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된 원자재나 재료들이 여러모로 중국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중국에 있는 여러 소비재들 중에서도 고급 소비재들에 대한 소비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좀 쌍순환이라는 국내에 대해서도 국제 순환만큼이나 제품이나 생산에 대한 퀄리티를 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신형 소비라고 해서 새로운 소비, 뭐 이게 거의 온라인 얘기로 귀결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 패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싱을 둔다라는 것도 중국의 2021에서 2022년으로 옮겨가는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특히 국경 간 전자상 거래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국경 간 전자상 거래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를 국경 간 전자상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전자상 거래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이커머스 상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내가 사고 어딘가에서 배송이 오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인데 국경 간 전자상 거래는 뭐 약간 직구라고 직구에 가까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입이 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가게에 가서 수입된 상품을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가 있고 내가 소비자로서 그 생산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마존에 셀러로 등록해 계신 분을 통해서 사는 것도 이게 직접 구매이냐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거냐라는 거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나라에서 거래를 한다는 부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그래서 온라인이나 전자상 거래나 SNS를 통한 전자상 거래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사실 2020년부터 여러 가지 기사가 나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소비 형태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라는 시각 외에도 아무래도 소비자 권리 침해나 가짜 상품의 유통 같은 어떤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면 같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계속해서 야기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뭐 어떤 자정작용이든 본인들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해 가겠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 권리나 상품 유통은요. 사실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어떤 글로벌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구매를 하고 중고 거래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고나라에서 그랬던 뭐 사기나 불쾌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인터넷에 공유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거래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잘 보증을 해주고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지켜주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품의 유통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부분은 예전에 블록체인 세션에서도 뭐 상품의 진위 여부는 아니지만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거다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전망은 굉장히 많지만 뭐 이렇게 쓰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쓰일 것이다 라는 얘기에 비해서 사실 활용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좀 적죠. 아무래도 아직은 좀 파일럿 형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블록체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진위 여부를 가려주거나 아니면 특정 정보들을 조작이 불가능한 형태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라는 것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어떤 전자상 거래라든지요 아니면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블록체인 혹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런 상품의 진위나 아니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안전성을 좀 조성하는 것들이 여러모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온라인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도 물론이지만 이런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좀 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여부를 QR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전부터 QR코드가 있었죠. 일본이 좀 더 빨랐던 것 같고요, QR코드 사용은. 근데 QR코드 좀 그렇게 뭐 활용적이지 않다라는 시각이 원래 일본에서 QR코드가 사용되다가 우리나라도 잠깐 등장했다가 시들해졌는데, 중국에서 어느 순간 거지들도 이 적선을 발할 때 QR코드를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QR코드가 다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가게들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QR코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모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 기반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물론 이거는 중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데이터 관련된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정의가 원래는 20대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물론 정의학에 따라서는 혹은 분석하는 자료에 따라서는 10대나 아니면 20대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중국에는 Z세대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95년에서 2000년 이후 출생자를 의미한다고 해서 좀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MZ세대가 있듯 중국에는 Z세대가 있다, 이런 건데, 이거의 시장 규모가 한 3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어쨌든 그 Z세대라는 것도 특징인데, 제가 좀 특징 있게 봤던 거는 Z세대뿐만 아니라 Z세대 중에 95년 정도에 태어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젊은 엄마들의 소비 집단을 지칭하는 Z세대 중에 모자 소비 집단이라는 그룹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젊은 세대에만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인데 아이까지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런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그 차별화하는 육아에 대해서 어떤 소비를 하고, 건강관리 제품이나 뭐 영양 제품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육아 관련된 용품들, 그다음에 엄마이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는 미용이나 뷰티에 대한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결혼도 그렇고 그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고 있고,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변화이기는 한데요. 근데 Z세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젊은 엄마들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도 각 세대별로 여러 가지 층을 두고 보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나이나 혹은 성별이나 세그멘테이션 별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특징들 말고도 또 하나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요거 얘기 드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좀 얘기 드려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피지털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만 등장을 한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좀 오래된 단어예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부터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피지컬이랑 디지털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지컬은 물리적인 어떤 오프라인의 물체나 사물을 의미하고, 디지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한다는 걸 피지컬과 디지털을 합쳐서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매장이나 사물을 디지털화한 거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안에 AR이나 VR 같은 개념들도 많이 포괄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어떤 마케팅 용어라든지 단어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지털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했던 것이 이런 어떤 메타버스나 혹은 AR이나 VR 같은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로 이미 대체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지털한 마케팅이나 유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마케팅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기보다 전부터 상품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으로 연결하거나 보여줄 수 있느냐. O2O라는 단어도 많이 있었죠. 이제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나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그런 단어들도 모두 좀 여기에 포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오래된 단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피지털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이야기 드린 O2O나 메타버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지만, 어쨌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서 판매를 하거나 고객 경험을 찾거나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은 워낙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모바일 전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피지컬이 합쳐진 피지털이라는 것이 세계관으로 된 새로운 유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알리바바의 마인이 2016년에 이런 새로운 유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연결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생산이나 유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원래도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이쪽으로 단순히 플랫폼을 잘 만들자가 아니라 피지털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침 이렇게 어떤 코로나라는 걸 계기로 전반적으로 좀 IT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 안에서 이런 피지털이라는 단어도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체험관,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죠. 메타버스 체험관 이렇게 돼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갔는데 온라인 상품들을 핸드폰을 통해서나 어떤 특정 물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른 나라도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뭐 사실 각 나라마다 이야기를 하면 워낙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제 중국은 좀 이야기를 그래도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 같고, 독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약간 대표주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유럽의 여느 나라가 그렇듯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크다 하는 거는 전반적인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침체가 되는 부분은 물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는 원래 차 생산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테슬라처럼 해외 여러 기업들이 뭐 어떤 전기 자동차도 포함해서 모빌리티 쪽에 워낙 많은 기술적이라든지 컨텐츠적으로라든지 다양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만든 차가 무조건 좋다라던 옛날의 시절에 비해서는 좀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어떤 제조업이나 생산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독일 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유통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전자상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제가 아까
1편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이나 뭐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또 그게 타고 가면 환경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나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공급을 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안에서도 그런 제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 있었는데 반도체가 좀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뭐 생산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든지 제조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뭐 무역이 어려워지거나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타격들을 여러 번 입으면서 좀 독일도 많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조는 이제 뭐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변화를 하다 보니 디지털 플랫폼이나 우리나라에서 언택트라고 하죠. 그런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독일이 직면해 있는 과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환경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온라인에 대한 얘기는 독일만의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독일이 조금 특징으로 갖고 있던 것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에너지, 반도체, 그다음에 중간재 산업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보이다 보니 독일에서도 우리가 좀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칫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것이 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뭐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개선이 되거나 한다면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낙관을 한다라고 독일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이런 분석하는 기관들도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원래 이런 좀 무난한 어떤 어조를 좀 갖고 가다 보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장관이나 정부 측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양쪽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특징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단순히 뭐 환경을 잘 하자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뭐 차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고요. 2035년부터. 그다음에 2050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아예 도로 주행 자체가 불가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EU에서는 어떻고 그다음에 나라 내에서는 어떻고 그 탄소의 배출량은 뭐 몇 %여야 되고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독일 입장에서 탈원전을 하고 2038년에는 탈석탄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탈탄소화라든지 수소 프로젝트, 뭐 그다음에 프로젝트 연구, 그다음에 뭐 R&D 선도 이런 식으로 그 독일만의 어떤 독일의 개성이 들어간 독일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제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친환경 전략을 포함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비 패턴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됐지만 한 5, 6년 전이나 이럴 때 탄소 중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에코, 그다음에 뭐 혹은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때 이제 그걸 계기로 사실 에코백이라는 거를 같이 많이 판매를 하게 됐죠. 약간 마케팅적인 차원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뭐 에코백을 사는 것도 결국은 소비의 패턴인데 에코백을 사서 내가 뭔가 생활을 함으로써 마치 환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비닐봉투를 덜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소비 패턴이 좀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여유가 있다면 기왕이면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는 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 뭐 지금 뭐 스마트 뭐뭐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무슨 기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환경에 포커싱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눈을 눈을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패턴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아마존에서도 뭐 아마존이 여러 나라로 진출을 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경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워낙 온라인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유럽의 특징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좀 자동차 시장이나 제조업에 대한 특징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유럽을 좀 대표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저탄소 친환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의 트렌드가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거나 라는 영향들이 있을 때 여러모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좀 러시아랑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러시아 자체도 경제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뭐 러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물류나 그다음에 원부자재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서 문제랑 개선할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러시아도 조금 이런 탄소 중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천연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건설이나 화물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러시아를 좀 예시로 들려고 했던 거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유럽의 면모도 있으면서 좀 아시아적인 차원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추워서 경제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좀 정말 시베리아 온도보다 우리나라 온도가 막 낮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춥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에서도 다양하게 그런 수입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이런 러시아와의 오가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물론 문화도 좀 다르고 아무래도 좀 그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잘 없는 부분은 있어서 원래 러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가 여행이 굉장히 늘어날 때에 워낙 이런저런 나라들의 눈을 돌리다가 러시아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돼서 단순히 경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자체로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TV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행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단어가 예전만큼 다시 등장하지 않게는 됐지만 결국은 러시아도 아시아랑도 닿아 있고 유럽과도 닿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수출입, 무역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영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워낙 일자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서 실업률도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라고 하고요. 수출은 계속해서 수출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외 무역이 연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수출이랑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추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그 좀 춥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교통이나 이런 소비 트렌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도 많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과 수출입을 하고 있다 보니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요. 2022년을 바라보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비대면 방식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게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고 호주처럼 디지털 결제가 발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 결제 자체가 비현금 결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코로나 전후로 디지털이나 페이먼트도 많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직 현금 문화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페이먼트가 늘어났다고는 해도 보통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러시아도 좀 현금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온라인으로 쇼핑이 확산이 되다 보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QR코드가 굉장히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QR코드로 메뉴를 체크하고 QR코드를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배달 앱으로 유명한 건 딜리버리 클럽이랑 얀덱스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점유율이 뭐 17%나 10% 정도로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배달업이 성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원래 배달이 그렇게 크지 않다가 이렇게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앱에 다양한 옵션이나 메뉴가 늘어나고 뭐 인수합병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것처럼 아마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많은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배달앱이 성장한 것처럼 많은 비슷한 플로우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죠. 원격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원래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를 했다면 집에서 노트북을 해야 되니 노트북 자체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뭐 재고가 어떤지 혹은 원래 기존의 문화가 어떻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자기기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 그다음에 건강이나 웨어러블 제품,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나 배달 서비스,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부분은 다른 나라랑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러시아 고유의 특징이 있겠지만 좀 이제 코로나도 포함해서 2021년, 2022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나 성장률을 볼 때 좀 같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캄보디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좀 정리를 드릴게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들게 된 거는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보통은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에 원래는 좀 집중을 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중국은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원래는 경제를 많이 보던 것이 요즘에는 원래도 태국이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동남아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쪽으로도 진출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80% 이상이라고 하고 무역 자체에 대해서도
한국이랑 캄보디아 사이에 무역 협정이 여러모로 진행이 돼서 지금 그런 캄보디아에 관련된 투자 환경이나 투자 정책,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투자를 하기 쉬워졌다고 하거든요. 물론 캄보디아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성장은 마이너스 쪽이라고 해요. 경기나 경제 전반적으로는. 근데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다 보니 관광이 조금 더 빨리 재개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나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얼만큼 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환경도 그 나라의 좀 경제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외 무역이나 규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자는 해외 입국자가 격리를 하는 기간도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좀 면제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물론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나라는 지금 이제 원래 격리가 없어지거나 1일이었다가 오미크론이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경우들도 좀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격리에 대해서 백신을 맞았으면 괜찮다라는 걸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해외에서 계속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과의 그런 수입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품목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투자 외에도 건축이나 통신,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이나 관광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관광은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관련된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앞으로의 예측이나 전망이 높아져 간다라는 점에서는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렇게 IT가 발달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진출을 많이 해 있고, 그다음에 물론 IT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디지털 사업을 할 때 많이 진출을 했고, 베트남으로도 진출을 한 3, 4년 전에 많이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지금 좀 캄보디아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런 어떤 바이어나 유통망을 발굴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특징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따 오픈 채팅으로 이런 글로벌에 대한 분석 자료들은 좀 따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 자료들이 좀 방대해서 전부 다 읽어보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만약에 관심 있으신 나라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진출을 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 내용들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오늘 이야기 드린 건 이 글로벌한 전반적인 경제의 전망이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1편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때는 2021년에 대해서 미국이랑 그다음에 일본, 인도, 호주에 대해서 각각의 좀 특징을 설명드렸고,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났다 외에도 어떤 특정 상품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도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니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거래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특징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인도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경제 전반이나 경기 전반의 특징이 좀 시프트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징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머지 나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오늘 중국이랑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그런 이제 온라인 관련된 포인트를 포함해서 특징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쌍순환이라고 해서 원래는 중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국제로 어떻게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유통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점점 국내에서도 그런 소비 패턴이나 아니면은 유통이 잘 되어서 국내, 국제 양쪽으로 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고 그걸 쌍순환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의미하는 거는 소비라는 어떤 그 패턴 자체에 대해서도 고품질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는 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품 산업이나 식품 산업 쪽으로도 규제가 많이 풀리거나 바뀌면서 많이 힘을 넣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경 간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보통의 전자상거래는 그냥 내가 자국 내에서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다른 나라에 서로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판매를 하고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도 중국에서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전자상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비자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 개선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소비 품질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MZ세대가 있듯이 중국에는 Z세대가 있는데 Z세대 자체만이 아니라 Z세대이면서 동시에 엄마인 여성들의 소비 집단을 따로 정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육아뿐만 아니라 여성 교육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그런 여성들의 건강이나 영양, 그 다음에 뷰티, 육아에 특화된 여러 가지 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 패턴이 늘어나고 구매 채널이 늘어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마케팅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 드렸던 거는 피지털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드렸어요. 피지컬이라는 물리적인 사물과 디지털이라는 온라인을 합성해서 피지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실은 존재한 지 오래됐다 얘기를 드렸는데 워낙 메타버스나 그 다음에 O2,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나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이나 VR로 굉장히 대체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주목은 받지 않았지만 다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몇 년 전에 있었던 단어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피지털에 힘을 넣고 있고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패턴에 대해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예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그쪽에 힘을 넣고 있다라는 거를 좀 특징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연결하기 위한 체험관의 형태를 각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거나 내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당연히 이제 지금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런 체험이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할까에 중점을 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으로 진출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좀 러시아 전에 독일 이야기를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물론 유럽의 전반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특정 분야의 제조 시장을
특히 비중을 크게 갖고 있던 나라인데 유럽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탄소 중립이나 이런 환경,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독일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를 많이 생산하고 관련된 부자재나 제조업들이 발전을 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이런 탄소 중립적인 기준이 가져오는 제약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기준, 몇 년에는 뭘 없애고 2038년에는 뭘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예시를 드렸는데 이런 어떤 규제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한 어떤 생산이라든지요, 아니면 유통에도 계속 영향이 생기겠죠. 물론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럴 거고 글로벌 모두가 그런 환경 친화에 유럽이나 미국이 움직이는 거에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독일은 워낙 그런 제조업 쪽으로 발전을 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 외에 이제 러시아랑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시아와도 유럽과도 근접해 있다 보니 소비 패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자체에 대한 판매나 이런 소비 패턴이 좀 증가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율도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경기에 대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전자상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원래는 현금 결제였던 문화가 비현금 결제 쪽으로 많이 거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식음료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배달 앱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듯이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렇게 식품 배달 앱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의 전차를 밟아서 어떤 그런 배달 서비스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옵션들을 다양하게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이 늘어나다 보니 IT 기기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깜빡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가 많이 있었고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워낙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이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예전에 그래서 그 제대로 공개된 사이트가 아니라 정말 직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음악 CD나 혹은 음반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한국 문화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런 데들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보면 지금도 이미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2021년에 좀 유행한 상품들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언급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주목을 할 때 옛날에는 일본이랑 중국을 봤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랑 홍콩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됐고 베트남에도 진출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캄보디아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여러 가지 그 협정이 좀 개선이 되면서 투자 자체가 좋아지거나 투자 환경이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모로 기반이 닦여서 그래서 캄보디아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나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 캄보디아 자체가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갖고 있다 보니 그걸 통해서 관광에 대한 전망이 좀 좋아지거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든 사업을 하려든 아니면 출장을 오려든 많이 캄보디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좋은 전망을 갖게 되는 영향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1시간이 넘어가서 조금 마지막에 빠르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그런 좀 특징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한 보고서나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채팅 통해서 좀 자료들을 제가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 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로 문의 주시고 카카오음은 클릭해서 저 확성기 버튼은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연말 연시로 바쁘실 텐데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네, 너무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챙기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이만 닫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3, 2, 1